오늘 할 부분은 체각, 자연과 과학에 대해서 우리 이공대생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전공 한자라는 과목, 그러니까 생활 한자 수준보다는 약간 어렵고 해당하는 전공들이 인문계는 인문계, 자연계는 자연계, 사회계는 사회계 이렇게 나눠 전공 한자 수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만약에 생기면 혹시 들을 의사가 있는 친구 괜찮아요, 솔직히. 수가 많지 않네.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한자도 충분하기는 해요. 다만 대학원을 준비한다거나 혹 나는 한자가 이걸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재미없는 과목인 줄 알았더니 일단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재미를 느낀다거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좀 들어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공대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수업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두 강의 정도는 이공대생들을 위한 자연과 과학, 그다음 8강이 뭐죠? 산업과 기술, 이 정도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연과 과학.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분명히 많이 들어봤죠. 무위자연이라는 말.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내비두는 게 무위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 잘못된 거죠. 자연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글자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과학은, 이 과자는 오늘 이따가 배울 친구가 어떤 등급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류를 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로 나눠져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성향,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나눠주는 게 과자입니다. 등급 과자, 매길 과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의 본질 자체는 뭔가 이 성질이 무엇을 탐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분류하고 나눠주고 등급을 매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얼굴만 좀 뭐해? 맨날 잠만 자고 연애를 못하지. 그래? 어떻게 있어? 아니야 형. 잠 받아. 어디서니까? 나도 좀 꺼줘. 아니라니까. 동민아. 그냥 얘기해줘. 말해봐. 형. 민준 형이랑 친해? 형이 지연 누나한테 관심이 좀 있나 봐. 근데 어제 누나 생일 파티 할 때 지연 누나가 잠깐 밖에 나가는데 민준 형이 따라나가더라고. 그게 이상해서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민준아, 네가 그거 좀 얘기해봐. 민준 오빠가 따라가본 건 몰랐고요. 언니가 들어온 것만 봤는데 거울까지 보내서 못 받는 거였어요.
그렇고 표정이 좀 표정이 뭐. 그리고 민준이가 나갈 때 나랑 마주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담배 사러 간다고 했어. 어제 내 자리에서 저기 당연히 민준이가 그랬지. 근데 다녀온 이후로도 계속 담배를 얻어갔어. 지현 누나 일어날 때 핸드폰 찾으러 실비집 간다고 했지. 다녔을 때 내가 잘 찾아냐고 물어봤어. 누나는 가니까 없다고 했거든. 방금 들었는데 오늘 거기서 찾았다는 거 맞아? 그게 오늘 다시 바뀌면 부모님이 나가라고 청소하면서 사셨대요. 근데 형 알잖아. 실비집 거기 빨리 갔잖아. 한 11시면 이모가 내쫓잖아. 근데 누나가 여기 나가줄 때는 11시가 훨씬 넘었었다니까. 아,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정리하면 둘이 같이 어제 나갔을 때 민준이는 담배를 사러 나간 게 아니고 지현이는 실비집에 가지 않았어. 돌아왔을 때 지현이는 좀 이상해. 아니라니까 형. 내가 형이랑 지훈이 가 좋아할 거 알지? 내가 그 새끼가 누나한테 찝쩍거린다는 거 듣고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어제 그 새끼가 저기 앉아서 누나 계속 힘들거렸다니까 내가 씨발 내가 누나 생기만 알았으면 다 같이 날려봐. 형! 아 뭔가 있었다니까. 오빠, 정민이가요. 민준 오빠한테 감정이 좀 있어요. 정민이가 좋아하는 애 있었잖아요, 예진이하고. 민준 오빠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 새끼는 형도 아니야. 유튜브 치는 새끼라니까. 봐. 누나도 알겠어. 민준이야. 아니 근데 지현이가 그런 애는 아니지. 자, 짜라자 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저희 뭐 얼굴에 들었습니까? 네, 3인성어 되는 거. 독립영화, 단편영화인데 여기 주인공 이름이 성호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인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걸 만든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센스가 있었던 거죠. 그게 있어야 이런 어떤 정황 자체를 주인공 이름이라든가 등장인물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길지 않은 영화니까 혹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사성어는 상인성어예요. 상인성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3인하고 성호 사이에 괄호 열고 언자 3인 언성호. 세 사람이 말을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원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소리를 안 쓰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가운데 모르는 글자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석상자, 사람인자, 이룰 성자, 호랑이 혹자. 호랑이도 우리가 또 생진동물이죠. 호랑이 혹자.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인 성호 혹은 3인 언성호라고 하는데 출전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전국체. 백승찬? 네. 해석해볼까?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아침부터 괴롭혀보고 싶었어요. 전국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총이라는 사람이 신하예요. 신하인데 태자와 함께 한단이라는 지역의 인질로. 그러니까 태자가 왜 그런 거 있죠. 전국 시대에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싸우다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밟아준 다음에 야, 내가 너의 아들 인질로 좀 데려갈게. 그래야 네가 나한테 딴 말 안 먹겠지?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인질이라고 하죠. 뭐 병자호란 때도 소형제자라든가 그렇게 심야까지 끌려갔었죠. 그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면서 방총이라는 사람이 위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임금께서 그런 장난?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요. 방총이 이인언시유호 왕신지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과인, 나는 좀 의심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이 할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는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호랑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그러면은 약간 의심이 갈 법도 한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충이 다시 들어가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과인 신지 그래 내가 믿겠다 이제 세 명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다시 그 신하가 얘기하는 시장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을 하면 호랑이도 생겨납니다. 없던 호랑이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비유로 한 거예요. 자기가 그 태자와 함께 저 지역에 끌려가 있을 때 자기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분명히. 근데 자기는 왜냐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붙을까 봐. 그러니까 그러면은 왕이 그 평소에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방송을 싫어하는 신하들. 정쟁이라고 항상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저 방송이라는 놈이 요새 행동이 수상쩍답니다. 한 명이 나서서 얘기하면 야 방송 볼 사람 아니냐? 얼마나 충신인데 나 걔 믿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신하가 다른 신하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던데요. 아까 영화에서 봤죠, 아마. 담배 사러 나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 논리적인 측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송이 좀 이상하던데요. 그러면 그래? 우리도 그런 얘기 하던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청 반란에게 의심을 묻답니다. 아니 저 나쁜 놈 당장 데려와서 모가지를 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인사모 공사인 겁니다. 네, 번역도 해놨었구나.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유언비어라는 말 아시죠? 유언비어라는 말은 유언과 비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런 식의 부사성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죠? 이런 획. 그래서 앞에 말은 흘러다니는 말, 떠도는 말, 그다음에 비어는 날아다니는 말. 유언, 비어. 날비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곤충이 날이다. 이것도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언, 비어. 또 한 가지는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보이나? 증삼은 논어에도 나오지만 공자의 제자 가운데 효행으로 아주 이름이 났던 사람이에요. 아주 효성이 깊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배틀 있죠. 배를 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 아들 증산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믿질 않죠. 우리 아들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요. 증산이 두 번째 사람 연기가 좀 선생님 와가지고 증산이 사람 죽였답니다. 이건 약간 구체적으로 되겠죠. 어디 마을 공격에서 죽였답니다. 그래?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증산이 젊은 남자를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뛰쳐나갔다고 해요. 뛰쳐나갔다는 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확인하러 직접 갔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연자죄가 있을까봐 도망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성품으로 와서는 아마 확인하러 갔겠죠. 뒤에 거는 큰아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산살인 역시 우리 봤던 상인성어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말들, 잘못된 말들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진실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퀴즈 했던 것 가운데 어떤 학생이 게시판에 글 달아가지고 수영대 합격한 수영대가 어디 있죠? 그랬더니 맨 처음 댓글 다는 사람이 중앙등 지하에 가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첫 댓글의 중요성이죠. 두 번째 사람도 왠지 재밌어, 놀려먹고 재밌어, 실수 놀려먹고 지하에 가면은 4,000원 내면 하루 이용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한 달에는 2만 원이래요. 한 달치를 끊으세요, 차라리. 그러면 질문 올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방장에 수영 가방도 입고 못 가겠죠. 눈이 날라 기분 좋아서. 어떤 학생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가 야 오늘 휴강이래 생각하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늦을 리가 없고 휴강도 안 하는 분인데 무슨 휴강이야? 난 안 믿어. 근데 두 번째 사람한테 문자가 딱 이렇게 옵니다. 야 휴강이고 다음 주에 당장 수업한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자가 옵니다. 야 휴강에 강도나 치러 가자. 그럼 가는 거죠. 정말. 놀이나 한판 할까? 그럼 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말도 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이 발달을 해서 정보와 정보 사이의 이동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속도가 아주 빨라졌어요. 아마 제가 이 60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행동 보고 쳐다보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예전에는요, 대학교에서 의사소통 수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자보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써붙이는 게 대자보거든요. 정대후문이라든가 혹은 뭐 민주광장이라든가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놓고 지나다니는 학생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해놓겠죠, 당연히.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갔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그릇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소중한 정보, 귀중한 정보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10개의 올바른 정보를 얻다가도 하나의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 참 큰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돈다든가 그러니까 확인 안 되지 않은 일본이 관동대학살 한 것도 그런 유언별을 퍼뜨려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조선인들이 사람 죽이고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하는 친구 없어? 트위터는 인생에 만드니까 페이스북은 많이들 하죠. 네, 그래요. 트위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참 정신없다. 사람이 또라이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그 또라이가 바로 내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거슨 경우도 아주 유명한 경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인생 낭비라고. 물론 좋은 효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건 따라가야죠. 거기서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좌냐 우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 정이냐 불이냐의 문제지. 그리고 내가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이래? 바로 퍼가지고 올리고 퍼가지고 올리다 보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은 올바른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아까 영화도 그렇고 증산의 얘기도 그렇고 여기도 얘기도 그렇고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냥 정황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떠나서 거기 가 있으니까 분명 땀만 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성과 지성의 근거를 해서 어떤 일들,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봅시다 하는 다음에 오늘은 3인통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외워두십시오. 오늘부터 그 글자는 사람의 몸과 관련된 글자, 신체.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주영, 박주영? 뭐처럼 생겼어요? 순댕이? 김민주? 뭐처럼 생겼어요? 한정만 보니까 영태는 어떻게 생겼어? 매미? 그 응원하고 있는 YT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팔 벌리고 아니다. 볼링핀처럼 생기고 요 코입니다. 코. 하나 코예요. 여기 아래가 콧구멍이고 여기는 코 근처에 있는 주름살. 스스로 자자가 왜 맨 처음 자원이 코일까?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나를 가리킬 때 제가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코가 어원이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조카들이나 이렇게 놀아줄 때 이런 게임 안 해요? 코코코코코 귀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해? 안 해? 요새 안 하나? 그런 거죠. 코를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코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자꾸 자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니까 코자는 이비인후과 이렇게 쓰는 코자. 그 좀 복잡한 글자, 그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뺏긴 거죠. 요거. 호비자에도 보면은 위에 스스로 자자가 있고 아래에는 비라는 의미를 가지는 글자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 코비자로 쓰이고 원래 있던 코자는 스스로 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관련 글자는 제가 여기 있는 나 아자하고 나 오자 같이 넣었습니다. 다 1인칭이죠. 나 아자, 나 오자. 이걸 해볼까? 전성은 해볼까? 모르겠어? 좋습니다. 이것만 못 읽고 나를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자기. 두 번째 기자는 몸 기자예요. 자기 기자 혹은 몸 기. 자기. 그다음에 자유.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스스로 말미암는 게 자유거든요. 일단 말미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죠. 한자 의미 새길 때는 말미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뭔가 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제가 뭔가 시켰을 때 전 그렇게 안 해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하는 건 자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아주 자유롭고 자기의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지나친 거, 자기가 지나친 방종 멋대로 풀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방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어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뭘까? 누가 읽어볼까? 자명종. 자명종 쓰는 친구. 아직 있어요? 그래요. 요즘부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막 울리잖아요. 시간 설정할 때 6시, 6시 5분, 6시 10분, 6시 15분. 한 5개 정도 해놔야 잠에서 깨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흔한 클리셰가 있는데 하나가 침대 머리맡에 자명종을 6개를 놔둬요, 이렇게. 자다가 막 이렇게 한참 전날 술 먹고 뻗어 있다가 뒤에서 막 울립니다. 그럼 잡아도 내던지고 두 번째 거 울리고 잡아 내던지고 세 번째 거 내던지고 이게 어떤 하나의 그 클리셰처럼 많이 사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 최근에 나온 어플 가운데 저런 게 있었는데 잠에서 확실히 깨워주는 게 자기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하고 일치가 돼야만 그래야만 알람이 멈추는 그 외에는 어떤 수단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참 많은 친구들은 그거 한번 써보십시오. 자명종은 스스로 울리는 종이 자명종입니다. 이 종자 대신 두꼬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 자명고가 되겠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 둥둥둥둥 울리는 거. 사람 때문에 북도 찢어버리고 나라도 팔아넘기죠. 그러니까 솔로가 나은 겁니다. 그 다음 거 자전거. 전자 지난번 배웠었죠. 부를 전자, 굴러가다. 자전거라는 거는 스스로 굴러가는 차가 바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자. 이 정도 자자면 차승은 그래. 나 스스로 나가 바로 자아가 되겠죠. 이고 자아를 찾는 여행. 그래서 이때 자아라는 거는 그냥 1인칭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단어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아지경. 어떤 때이래요? 어떨 때 무아지경이 가시나? 한 술 3병 정도 마신 다음에 노래방 갔을 때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본능이 막 깨어나죠. 바닥에서 춤추고 내가 없어지는 지경이 무아지경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낮술에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 예라든가 염치라든가 이런 거 다 없어지죠. 그리고 무아지경. 희균이, 김희균. 좋습니다. 5등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독립선언서에 나오죠. 5등은 자해. 대한민국이 뭐였지? 나도 오래전에 이거 까먹었네. 네, 거기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5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근데 워낙 유명한 명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어떻게 왔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나 5자고 등은 뭐뭐 등등, 기타 등등 할 때 나를 포함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과 같은 것.
복수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등은 1인칭 복수형입니다. 유의가 되는 거죠. 오비삼척, 내포가 석자. 그게 바로 한자로 표현할 때는 오비삼척이 됩니다.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막 코가 길어서 한몸 수술이 힘든 상태가 바로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니? 제 리포트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그러니까 오비삼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리포트를 대신해 주는 일이 있나? 두 번째 글자. 오늘 하는 글자들이 좀 쉽죠? 이거 무슨 글자죠? 몸신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임산부. 임산부는 원래 좀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지. 요걸 지칭해서 임산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임부라고 해야 돼, 임부. 임신한 사람이 임부, 임신부고, 그 다음에 해산한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이 산부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임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부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다 설칭해서 임신했으면 임산부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죠. 그래, 배 나온 사람의 상형입니다. 혹자는 임신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 글자를 설명할 때는 좀 편했어요. 배가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들어가가지고 예전만큼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예전에 좀 옆에 딱 서면 그냥 다들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래요. 배가 나온 사람의 상형이죠. 임신했으면 배가 나왔겠죠? 위에 있는 글자는 몸신자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는 몸체자입니다. 이 체자가 복잡하긴 한데 왼쪽에는 뼈 골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 뼈로 이루어져 있다. 요 글자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꼭 외워두십시오. 많이 나오는 글자고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쓸 수 있도록 좋은 겁니다. 현수, 이현수. 좋습니다. 신체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성은 다 군대에 가야 합니다. 몸이 건장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세. 여러분들 부모님들 신세한탄 가끔 하시고 이게 바로 신세.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들도 막 교양 과목 3개, 전공 4개 듣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들이 막 과제 폭탄을 내주시고 레포트 내주고 막 놀 시간 내주고 과제하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고 밤새 그러면은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대학교에 왜 와가지고 이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게 바로 신세입니다. 신장, 몸의 길이가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장, 그다음에 자신, 자기 몸, 자신. 김태형. 뭐라고 다음? 처음 거. 전체. 체육. 체험. 좋습니다. 이 험자는 시험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이 험자를 쓰고요. 경험할 때도 이 험자를 쓰고, 체험할 때도 이 험자를 씁니다. 이것도 약간 복잡하게 합니다만 이 글자도 많이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전체, 우리 한 반 전체, 모든 모두를 가리킬 때 전체라고 얘기하고, 체육, 몸을 기르는 게 체육이 되겠고, 체벌, 신체에 가하는 벌이 체벌이 됩니다. 요새도 고등학교에 체벌이 있나요? 중고등학교에? 맞아본 친구. 체벌은 참 좋지 않은 교육 방식이죠. 저희 때는 참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 맞으러 다닌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맞으니까 기억은 잘해요. 사람의 기억을 촉발시키는 거 같아요. 원소수 20번, 태양계 행성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향가 몇 개 외우고, 이런 것들 다 그때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묵묵하네. 체벌. 대학교에서는 체벌이 없겠죠, 당연히. 네. 체대 이런 데는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다 무서운 선배였어. 수업 시간에 때리고. 그래. 어쨌든 이 신자는 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자하고 같이 기억을, 자신,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쉬운 글자만 나오네. 불이에요, 불. 이거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불 화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는 모습을 타면 화산까지 가는 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자원 해석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냥 불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모닥불로 불을 태우는 불 화자고 요 아래에 제시한 글자들은 화자가 붓으로 쓰였을 때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철새 같다. 이동 경로가. 그냥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붙을 때는요. 불 화자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가고요. 아래로 붙일 때는 이렇게 점 4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스의 위치를 얘기할 때 머리, 뭐 변, 방, 그다음에 아래로 갔을 때 발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화발이라는. 그래서 이 아래에 점이 4개 찍혀 있지만 이거는 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글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연기 연자고요. 세 번째는 세차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세차다. 에서부터 나온 뜻이 되겠네요. 강치선. 좋습니다. 휴화산. 쉬고 있는 화산이 휴화산이죠. 그래서 일본에도 휴화산이 많이 있고 활화산은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만 기억을 할 때는 휴화산, 활화산, 휴는 뭐 잠깐 휴하고 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쉴 휴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휴화산, 그 다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산이 바로 활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휴자하고 활자를 같이 기억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화. 이때 방화는 어떤 뜻일까? 불을 지르다라는 뜻이죠. 불을 놓을 방자거든요. 그래서 방학, 여러분들 제일 기대하고 있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학업을 놓고 있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 방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막을 방자를 쓰게 된다면 이렇게 막을 방자를 쓰게 되면은 불을 막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화 활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표어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는 불 지르는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불 지르는 활동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도금이 같을 때니까 특별히 더 유념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말 도금은 같이 쓰는데 그 상반되는 뜻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어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기억한다면 그 다음 화재. 제자는 재앙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화재 하면은 불로 인한 재앙이 화재가 됩니다. 두 번째, 연기 연자입니다. 네, 뭐 흡연자를 아는데 이승훈 읽어볼까? 이승훈 어디 갔어? 그러면 연기 모르겠어? 금연. 연기를 막는 게 금연이죠. 정말 연기에 피어오르는 걸 막는 걸까? 아니죠. 담배 연기를 막는 게 금연이죠. 여기서는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을 금자. 이 금자는 설명을 했었죠. 나무를 둘러쳐가지고 보이는 걸 막는 게 금자입니다. 금자.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막을 금자예요. 금연으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거죠. 지금은 학교 내 대부분의 장소가 금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금연 부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간 어디는 다 담배를 폈어요. 서간 왜 202 강의실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그 문대 도서관, 문도관 옆쪽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담배 피고 네. 믿기지가 않죠. 네, 정말 그랬어요.
기억에 남는 분은 퇴임하신 국문과의 선생님이 시험을 무제한 시험을 보세요. 서술형으로. 정말 지독해. 쓰다가 다음 시간 수업 있는데 그럼 다녀와. 갔다 와서 또 써요. 그러면 오픈북에다가 아는 만큼 쓰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분과 관련된 또 유명한 일화가 국문과의 80년대 학생 가운데 거의 올 A뿔로 졸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수업을 C뿔을 받아가지고 3수간까지 했다고. 네, 아주 무자비한 학점이 있어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 왜 연기? 그분이 시험을 보는데 복학생들을 주로 이제 모이죠. 와가지고 담배를 안 사펴. 그래가지고 담배 하나만 이러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피고 막. 시험 보는 사람도 담배 피고 싶잖아요. 필 거면은 당신도 필 거면 같이 피게 해주시든가. 네, 혼자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건물 안에서도 담배들 많이 폈어요. 화장실. 고속버스에도 다 담배 폈죠. 그래서 고속버스 옛날 거 보면은 재떨이 있고 지하철에는 못 폈고 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당연히 세상에 바뀌어서 금연 공간이 훨씬 많아요. 네, 흡연자로서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서로가 이제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킬 거 지키고 즐길 거 즐기면 어떨까 싶어요. 연기. 이 연기라는 건 어떤 기운이잖아요. 뭔가 형체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빗자를 씁니다. 기운 빗자를. 그 다음은 흡연이에요. 흡자는요, 호흡하다 할 때 흡자예요. 숨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해서 들이마실 흡자. 연기를 들이마시는 게 흡연이죠. 조선시대 중기쯤 임진왜란 즈음에서 담배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담배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조 있죠? 여러분들 아는 정조. 정조대왕이 아주 유명한 애영가이자 꼴초였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뭐 잡생각도 사라지고 피곤할 때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변비가 있을 때 해소시켜주고 추울 때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울 때는 약간 시원한 냉기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아주 예찬론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죠. 담배가 그러면 연기, 흡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하철을 탈 때 가끔 거기 이제 표기된 글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제연 경계벽이라는 표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전철 이렇게 통로에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크릴로 차단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연 경계벽이라고 써있습니다. 한글로만 써놓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연은 아마 또 사전에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연기를 막는 뭐 제거하다 혹은 막다라는 뜻을 써서 연기를 막는 경계벽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연기는 올라가니까 가벼우니까 올라가죠. 연기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열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테이크 평소에 황성준? 출티야? 대출했어? 대출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응. 강인찬? 응. 냉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열자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뭔가 거세고, 드세고, 강하고, 세차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열려 그러면은 남편에 대한 혹은 남자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그런 여성 이런 얘기하죠. 지조가 있는. 근데 왜 열람이라는 표현 없을까? 열람은 진짜 문어 열람인 것밖에 없잖아요. 추워? 미안해 다시 또 추운데 여름에 했으면 반응이 괜찮았을 텐데 날이 너무 추워져서 열람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지도를 지킨 남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해? 지도 요가잖아 남자한테는
왜 남자도 지도를 지켜야지. 이렇게 어휘를 보면은 약간 그런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좀 있잖아.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별로 남자한테는 그런 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열사. 아주 뭐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 희생한 그런 분들 열사라고 얘기하죠. 어떤 연약한 의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맹렬. 이 맹자는요 사납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개가 나올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 왼쪽은 개 견자가 부수로 갈 때 이렇게 개사슬 면이라고.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 개가 어때요? 좀 사람 개 이뻐요? 이쁘면 해석이 안 되는데 개가 좀 그 성질이 개의 어떤 성질이 좀 싸납고 이런 측면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 좀 사납고 매섭고 맹렬하다라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맹자에 쓰는 맹자죠. 그래서 음을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오고 있다. 예. 그다음 강렬. 강하고 세차다. 그 사람은 참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불합자는 불합자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불합자 관련한 이런 글자들, 불합자 부수로 들어갈 때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것도 많이 본 글자일 거예요. 이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는 고기 육자. 고기 육자고 맨 처음 요때 모양.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좀 모양이 다양하게 돼 있나?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썰어놓은 조각의 모습입니다. 상형자예요. 이게 고기 육자. 이게 어떤 무늬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블링이 아주 훌륭한 소고기. 그렇게 보면 되나?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고기의 한 조각이 바로 이 고기 육자의 시작이에요. 고기 육자도 마찬가지로 부수로 갈 때 육자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학기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을 달월자 모양처럼 가게 되는데 이게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 육자, 고기 육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되고 달월자도 부수가 있어요. 달월자도 부수가 있는데 달월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요. 보통 오른쪽으로 갑니다. 뭐 밝을 랑자라든가 달이 떠야 밝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수가 오른쪽으로 가서 달월로 쓰이고 왼쪽에 달월자 모양이 있는 이거는 달이 아니라 고기구나. 아래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면은 모양은 달월자 모양처럼 움직이고 어떤 때는 고기 육자 모양 그대로 갈 때가 있어요. 뭐 썩을 부자 같은 경우에는 고기 육자 모양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록 달월자 모양이지만 이건 고기 육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육자하고 생길 비자 하고 등질 배자 혹은 등 배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몇 명 더 잡아내야지. 김동학. 네. 이거 몰라 방금 했잖아 이거. 근데 또 중요하다고 외워두라고 그랬는데? 육체. 응, 육체. 육시. 육수. 육각. 그래 요거는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배웠고. 육체. 몸을 육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의 아름다움은 육체 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거 하나 미스터 코리아 순발들 하겠지. 그런 행사들이 있겠죠. 방송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몸의 아름다움을 가시하는 게 육체 미가 되겠고요. 육체. 육체하고 신체하고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자어일 때는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말로 고정이 되어서 굳어서 사용될 때는 약간씩 뉘앙스 차이를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육체가 힘들다, 신체가 힘들다 이건 좀 다르고 육체 노동이란 말은 쓰지만 신체 노동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때 쓰는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식, 고기를 먹는 게 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문의 구조로는 사실 육식으로는 좀 이상하긴 해. 식육이 고기를 먹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위치가 약간 바뀌어서 단어로 굳어지는 거예요. 육식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풀초자를 넣게 되면 초식, 채, 나물채를 넣으면 채식이 되는 거고 풀초를 넣으면 초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베지테리언들이 요새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동물을 좀 잔혹하게 죽여서 식용으로 먹는 것 자체를 좀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하면은 초식으로 돌아서기도 하죠. 초식도 또 구분이 된다면서요. 생선까지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정말 뭐 이렇게 고기 어떤 파우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이 좀 더 우리보다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저도 좀 감각이 그래도 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생각하나? 네. 그런데 가끔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들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초식남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초식남 건어물력. 이게 잘 알아? 잘 반가워해. 그래서 그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잘 못하는 싱글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뭐 그 얽힌 사연들이 있겠죠. 육수, 고기의 국물, 고기의 물, 그러니까 고기를 삶아서 우려낸 물이 육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멸치 육수, 뭐 고기 육수 이렇게 얘기하죠. 육감은 이거는 두 가지로 쓰여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몸으로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청각이나 시각이나 미각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특히 여자가 발달해 있죠.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너 팀프라는 여자 후배랑 영화 보고 왔지? 뭐 이렇게. 그게 때로는 아까 말했던 3인성어처럼 터무니없는 추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그런 감각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섯 육자를 써서 5가지 감각을 벗어나는 6번째 감각. 그래서 영어로는 식센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여섯 육자를 쓰기도 하고 고기 육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사람 참 육감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매력이 있어 할 때도 육감이라는 말을 쓰긴 하죠. 근데 요새는 그 말을 대체하는 게 보통 섹시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좀 이렇게 천한 거를 약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똥이란 말 쓰면서 안 쓰고 대신 한자어를 쓰죠. 뭐 변소라든가 변소 이상하다 잘 안 쓰지. 화장실, 그다음에 학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 있고 혹은 상대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한자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적인 상례에서 벗어날 때 한자어가 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육성. 육성은 몸으로 내는 소리가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전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경우를 육성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분의 연설을 육성으로 들었어 라고 하면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육성이요. 김도현 비대 그다음 요거 학기 초에 몇 번 했으면 제가 막 레벨 얘기하면서 게임 레벨 얘기하면서 비만 살이 찌고 찬 게 비만이에요. 좀 커져서 비만. 비대 살쪄서 큰 게 비대가 되겠고 천고마비 그러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가을을 보통 천고마비의 계절 얘기하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래서 표현만 놓고 보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니까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원래 이 고사성어의 출전은 그 가을의 계절이 되면은 오랑캐들 중국은 중국 빼고 다 오랑캐니까 그렇잖아요.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한다. 말이 살찌니까 아주 건장해져서 날랜 모습 쳐들어올 수 있다. 곡식은 수확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경계하라는 의미로 썼던 말이 바로 천고마비입니다. 근데 계속 의미가 약간씩 변하다가 지금은 아주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의미하게 된 거죠. 이용이 배후, 배신, 배수지. 좋습니다. 배후, 그럼 등 뒤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좀 밝혀봐봐. 배후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너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배후가 되겠네. 혹은 내 배후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배후라는 표현 자체가 등의 뒤, 내 뒤. 배신. 이때 배자는 저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신이 되겠죠. 믿음을 등지는 거. 내가 너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겠니?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 열심히 수업 듣고 해서 다들 성적이 좋을 줄 알았더니 어쩜 그렇게 시험을 못 봤어요. 배신입니다, 저에 대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 봤어요. 네. 그다음 배수진.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네. 배수진. 물을 등진 그 군진 있죠. 물을 등진 군진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 이런 거 얘기하죠. 나는 정말 배수진을 쳤어. 정말 내 뒤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과제 마감이 오늘 23시 59분까지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못 놀아줘 너랑.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맨 처음에는 전법이었다가 그게 일상적인 용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자도 아까 화자와 마찬가지로 원래 있는 글자하고 왼쪽으로 부수를 쓸 때 아래쪽에 부수를 쓸 때 이제 개견자가 나왔네. 개견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개를 상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맨 처음에는 저는 옛날에는 이 개견자 어떻게 이게 개 별로 개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 같아요? 개 같아?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그 벌룬아트라고 하나 그 풍선 가지고 이렇게 막 침대 같은 거 막 돌려가지고 만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왕관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푸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만드는 푸들처럼 생겼어. 그래서 개견자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견자는 개 옆모습을 보는 글자인데 개견자 그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서 부수로 쓸 때 이렇게 쓰입니다. 아까 보여줬듯이 아까 사랑을 맺자 잠깐 나왔었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획이 이렇게 세 번째 획은 올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고를 때는 그거 알고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 획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못 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정확한 좀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재방변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면 재방변하고 제가 뭐 손수가 부스로 갈 때는 재방변이라고 그랬죠. 이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거를 좀 모양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읽을 때는 그냥 읽어내시면 돼요. 읽을 때는 읽어내시면 되는데 쓸 때는 저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거 틀리게 썼다고 해서 뭐 감점을 하거나 안 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요게 부스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사납고 지랄맞고 무섭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개 가운데 3대의 지랄견이 있다면서요. 악마견? 악마견. 지랄견은 뭐였지? 이런 것도 아닌데. 비글. 또 뭐 있어? 슈나우저도 그래. 성격이 안 좋아. 또 포카 뭐? 너무 길다. 못 외우겠다. 그래. 그렇게 개가 사나운 개들이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나운 개들을 기억하시죠. 막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껴안고 같이 자는 그런 예쁜 개들 말고 사나운 개들. 김선율 읽어볼까? 이거 빼고 나머지만 읽어. 변 뭐지만 읽어.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 그래? 넘어가. 방견병, 충견, 맹견. 그래서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 사이가 견원지간이 되겠네. 근데
저도 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개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있는 거를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개하고 고양이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개하고 원숭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네, 견원징가는 광견병, 미친 개한테 물린 병이 광견병이 되겠네요. 이 광자도 역시 왼쪽에 개가 들어가 있죠. 개가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왕에서 음을 가져온 거고 왼쪽에 있는 이 개에서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미칠 광자, 광견병, 충견, 아주 충성스러운 개를 충견이라고 얘기하죠. 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 오수의 개 얘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오수?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오수. 그 임실 위쪽에. 그래서 그 주인이 잔디밭에서 잠들었더니 거기서 자 그러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걔가 몸에다 불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다 꺼줬어. 그래서 주인이 깨놨더니 걔는 다 타 죽었죠. 그런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죠. 오수의 개 설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 오수 지역에 가면은 충견비가 있대요. 그 오수의 개를 기린 충견비가 있고 요새는 워낙 지방자치단체마다 워낙 컨텐츠 같은 걸 많이 발굴을 하니까 그 충견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신탕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전국에서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개를 먹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개는 키우는 것도 싫어하고 먹는 것도 싫어해요. 그 다음 맹견. 사나운 맹자랑 같이 나오는 사나운 개, 맹견. 그래서 아주 똘똘한 개는 뭐 호랑이도 잡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맹자하고 견자. 또 맹자하고 견자에는 개가 하나, 두 개 들어가네. 광자에도 개가 들어가네. 마지막 글자는 아니지 않을까? 맹머슴스. 좋습니다. 아마 이게 문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글자만 따로 떼어내서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이런 글자들은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맹장, 아주 맹렬한 장수, 사나운 장수.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그런 뭐 장수들 많이 나오는 그런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장수마다 약간 성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략이 좀 있는 장수도 있고 좀 저돌적이고 이런 장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와서 뭐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도 스포츠는 거의 전쟁과 비슷한 거니까 성격 자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농구 감독은 지장으로 분류하고 어떤 감독은 덕장으로 분류하고 어떤 감독은 맹장으로 분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꾀가 많은 사람은 지장 덕으로 인화력이 큰 감독들은 덕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맹공, 아주 맹렬한 공격이 맹공이 되겠네요. 사나운 공격을 펼치다, 맹공을 펼치다. 그 다음 글자는 맹활, 약자입니다. 약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 발족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팔짝 뛰는 게, 발로 팔짝 뛰는 게 약자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 가운데 도약 경기라고 들어보셨죠? 도약 종목. 그거는 달려와서 팔짝 뛰는 거예요. 그 체조 가운데 도마가 그렇지. 팔짝 뛰는 게 도약이죠. 혹은 뭐 세계를 향해 도약해라. 이런 표현도 포스터 같은 데 많이 있고. 예, 그런 거. 그래서 약자는 활짝 뛰는 거. 환호작약하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 날뛰는 게 환호작약입니다. 약자. 이런 거는 읽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글자가 어려우니까. 근데 맹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연습 가운데 앞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연습을 아주 혹독하게 열심히 하는 거, 사납게 하는 거를 맹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두사 가운데, 우리말 접두사 가운데도 어떤 것만 붙이면은 뜻이 강조되는 게 있죠. 요새 많이 쓰는 개를 이렇게 많이 쓰던데. 제 조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들어올려가지고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좋은 카드를 뽑았나 봐요. 근데 그 아래다가 세 글자만 적어놨더라고요. 개이득. 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득은 알겠는데 개이득은 뭘까? 아주 좋을 때도 붙이나 봐요, 그러니까. 좋을 때죠, 그거는. 좋을 때 쓰는 말인가? 그래. 그런 거 같아. 맞아. 그래, 좀 잘 알아냈구나. 개이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김유진. 어디 갔어?
독대. 그다음. 좋습니다. 이거는 독대가 아니라 독택. 백자라고 읽었던 이유는 아마 요 글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가 착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두 사람만 함께 앉아서 얘기하는 건 독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대자는 저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뭐뭐 대 뭐 할 때 쓰는 마주하다, 대답하다 할 때 쓰는 그 대자를 쓰는 상대하다라는 게 독대라는 거죠. 그래서 둘만 만나는 거 독대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왼쪽이 부수가 소우자일 수도 있어. 독립, 대한독립 만날 때 독립. 혼자 서는 게 독립이 되겠죠. 그 다음은 독특. 혼자만 특별한 게 독특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게 이거는 남달라. 유니크한 거. 그게 고독. 외롭고 외로운 게 고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권 받아간 친구들. 외로운 거 아니죠? 혼자니까. 독신. 혼자 몸이 독신. 독신 생활하는 거. 독점. 혼자 점유하는 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사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독과점을 얘기하죠. 독자는 홀로 독자를 쓰고요. 과자는 적을 과자를 씁니다. 아까 나온 과인 할 때 쓰는 적을 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거는 한 업체가 점유하거나 혹은 소수의 업체가 점유하는 경우가 독과점입니다. 통신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요? 교복? 교복. 그래. 그거는 약간 좀 SOC라고 약간 다르긴 한데 여하튼 소수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시장 점유율 다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바로 독과점. 독선. 그래서 독선적이야. 사람 참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자를 사실 추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독선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한자가 뭘까? 추론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독선이라는 건 왜 가능하냐면은 혼자만 옳다고 여기는 게 독선이거든요. 자기만 옳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독선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독선적이 되면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팀플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 리더가 다 해줘 그냥? 저희는 프리라이딩만 하고 팀플하면은 참 대학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